네, 그러면 아들러 심리치료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세 번째 주요 개념은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건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개인이 지니는 독특한 삶의 방식이다.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신념 체계뿐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감정과 행동 방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개개인마다 자신이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걸 분석해서 상담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생활 양식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어린 시절 가족 경험에 의해서 발달한다. 그래서 이 이론이 프로이트의 이론의 공통점이 과거 경험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데,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가족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형제자매 관계가 어떠했는지 이런 부분이 생활 양식에 영향을 주는데, 가족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서 내가 어떤 학업적인 부분에 열등감을 갖게 됐다. 아니면 내가 감정적으로 예민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던가, 이런, 아니면 내가 둘째 아이여서 첫째랑 막내 사이에서 더 눈치 보고 어떤 나만의 패턴을 만들었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어서 한 개인의 생활 양식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 치료를 할 때는 개인의 생활 양식을 분석하고 내담자의 장기 목표와 동기를 이해하는데 이 생활 양식을 분석하는 게 필수적인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심인데요. 사회적 관심의 정의는 내면적인 인식 체계를 사회적인 환경적 요구에 맞추어서 조화를 이루도록 조절하는 심리적 태도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한 개인의 어떤 내면의 어떤 동기나 목표나 이런 걸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적인 요구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조화롭게 사회와도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건데, 이것이 정신건강의 주요 지표다. 공동체감이 있는지, 공동체 의식이 있는지. 그래서 발달을 어떻게 발달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선천적인 기질에 사회적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개인적인 능력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동을 하거나 기여하는 사회적 능력으로 발달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삶의 태도로 궁극적으로는 삶에 대한 태도로 발달하게 되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헌신해야지 하는 의지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관심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차원은 사회,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려고 타협과 협동하는 거,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나의 차원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차원은 앞에가 조화를 위해서였다면 두 번째는 사회적인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여하려는 노력. 두 가지 차원으로 사회적 관심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생 순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린 시절에 가족 안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출생 순서가 개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고요. 똑같은 어떤 가정이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마다 지각이 달라요. 저희 집도 그런 것 같아요. 저랑 제 여동생이랑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되게 다른 설명을 하거든요.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출생순서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게 막 결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첫째인지 둘째인지 중간 아이인지 막내인지 외동 아이인지에 따라서 다 특성이 있다.
하고 이거를 교재 132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여기에 해당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나는 첫째 아이인데 얘 특성이 나를 잘 설명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마지막 주요 개념인 성격 유형론입니다. 근데 이제 아들러는 사실 유형론을 제시하지를 않았어요. 왜 유형론을 제시하지 않았냐? 유형이라는 것은 뭐 MBTI처럼 이 사람들은 뭐 ISTJ고 이 사람들은 뭐 ENFP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묶어서 특성을 설명하는 건데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는 개인을 중시하죠. 한 개개인, 주관적.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패턴에 따라서 기술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는 유형론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과 관계 맺는 개인의 태도는 4가지 유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도 한데 지배형이냐, 타인에 대해 지배적인, 의존형이냐, 타인에게 의존하는, 회피형이냐, 대인관계를 아예 회피해버리는. 회피하는 이유는 갈등이나 거부를 안 경험하려고. 다음에 사회적인 공헌형이냐, 타인에게 도움되는 방식의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4가지 유형을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예전에는 약간 의존형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원치는 않지만 지배형 쪽으로 지배형이 점점 되는 이유는 가족 안에서의 역할이 좀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배형으로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신지 궁금하네요. 주요 개념 6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신병리의 일반적인 원인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교재는 134쪽에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 원인 나온 첫 번째 걸 보시면 개인의 적응 수준을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고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상, 비정상, 혹은 이상 이렇게 사람을 2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스펙트럼이 쫙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여기부터는 정상이고 여기부터는 비정상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기쯤에 위치할 수도 있고 여기쯤에 위치할 수도 있고 여기쯤에 위치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위치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연속성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저는 이 관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누구나 우리는 뭐 평생 비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이었다가도 어떤 이상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상 증상, 이상 장애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연속선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부적응 문제와 증상이 개인의 삶에서 어떤 의미와 기능과 유용성을 지니는지 파악하면 이것이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한 고등학생이 집에서 히키코모리처럼 자기 방에서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하루 종일 컴퓨터, 뭐 게임 이런 거에만 중독처럼 몰두하고 있고 이랬을 때 이런 부적응 문제나 증상으로 이걸 바라볼 수 있는데 이것을 왜 하느냐 도대체 뭐냐면 진짜 우울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력하게 있는 분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거든요. 도대체 과연 왜 그 증상을 보이는 것일까? 이 학생의 경우에는 엄마의 통제가 너무 심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방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그때부터 엄마가 나를 막 예전처럼 사사건건 통제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와 증상은
그 나름의 기능이나 유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응 문제와 증상은 자기 이해가 부족하거나 열등감으로 인한 것,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관심이 결여되어서, 그리고 가족 환경과 출생서열에 대한 아동기 경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부적응 문제와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방금 얘기한 예시는 가족 환경에 영향이 많을 것이고, 만약에 그 안에서 엄마의 통제 아래에서 보면 얘가 둘째 딸이었다. 근데 위에 언니나 오빠는 되게 엄마의 통제대로 잘 자라서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막 엄친딸, 엄친아처럼 그렇게 자랐다. 그랬을 때는 출생서열도 관련이 될 거고 열등감도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방 안에 갇혀서 지내면서 스스로 고립시키면서 공동체 의식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사회적 관심도 당연히 결여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아들러 이론에서 특정한 정신장애 각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하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것도 여러분이 좀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불안장애, 강박증, 우울증, 여기 보시면, 적개심의 표현이거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 이런 식으로 문제 행동에도 어떤 기능이 다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통제 수단, 이런 식으로 내면을 향한 보복적 요소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나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는 거는 안중의 해석 아니라 다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네.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질문해 주시고요. 이제 치료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37쪽이고요. 치료 목표, 아들러에게 부적응적 문제는 병리적인 것이 아니다. 왜요? 아까 아들러에게 이분법적으로 인간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병리적이야. 이렇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으면 돼. 라고 아들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목표는 일단 내담자의 생활 양식을 탐색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목표와 신념을 파악해서 사회적인 관심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적응적인 목표와 생활 양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상담의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이론에서 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걸 치료적 관계라고 하거든요. 평등하고 존중적인 태도로 내담자와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이런 협력적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기법을 사용해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내담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탐색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양식들이 과연 어떤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그런 목표가 무엇인지, 또 그걸 추구하기 위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에 대한 신념, 생각과 신념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인지,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야 이런 생각인지,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타인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사람들은 나를 어떻다고 할까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라던가, 또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라던가,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하셔야 되고,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좌절감과 열등감도 탐색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부적응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다면 자꾸 좌절 상태로 가게 될 수가 있는데 자신이 진짜 내면 깊이 원하는 그런 최종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닌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좌절 상태로 유인하는 그 개개인의 잘못된 목표, 신념, 행동 방식에 대해서 도전한다는 거는 어떤 사람이 나는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보인다면 그 신념에 대해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도전과 반박을 해서 그 신념을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 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정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러 치료에서 갖는 6가지 목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담자의 사회적 관심을 증가시키고 좌절감과 열등감을 극복하고 인생 목표와 생활 양식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잘못된 동기가 있다면 변화시켜야 되고 또 타인과 평등한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치료적인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들러 심리치료의 치료 원리를 살펴볼 건데 총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치료 원리를 보시면 통찰이 나와 있습니다. 통찰을 어떤 걸 통찰을 해야 되냐면 그 각 개개인의 자신의 삶의 인생의 목표와 자신의 생활 양식 그리고 내면적인 동기 이런 것들을 그전에는 이런 것들을 아예 모르진 않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대로 그냥 살아갔다면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인식하고 통찰하는 것이 중요한 원리인데요. 그래서 자신의 목표와 생활 양식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 살아가고 있고 내 생활 양식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치료자의 격려인데요. 이 아들러의 치료에서는 격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거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치료랑은 좀 많이 다르죠.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결정론적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현재의 어떤 모습이 이제 결정이 된 거라서 능동적인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다면 이 개인 심리학에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힘과 능력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치료자가 격려해 주는 것을 중요한 치료 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면인데요. 직면은 잘못된 목표와 신념이 있다면 이것을 직면시켜서 뭔가 회피하지 않고 내가 지금 잘못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치료자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긍정적인 변화 과정을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공동체감, 서로를 지지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치료 기법들에 대해서 배울 텐데 치료 기법은 몇 가지가 나오느냐 되게 많아요. 10가지의 치료 기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양식 분석인데요. 여러분 교재는 140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생활 양식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구조화된 것부터 덜 구조화된 것까지 다양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조화된 것이라는 것은 질문하는 매뉴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딱 정해진 구조화된
양식을 활용해서 생활 양식을 분석할지, 아니면 좀 자유롭게 면담 형식으로 생활 양식을 물어보고 분석할지인데, 여기 보시면 월튼의 5가지 질문이 교재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교재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문항은 이런 거예요. 다음 문장을 완성하시오. 나는 항상 뭐뭐뭐한 아이였다. 두 번째는 형제와 자매 중에서 당신과 가장 다른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다른가? 이런 식으로 질문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거대로 질문을 한다면 구조화된 그런 생활 양식 분석을 하시는 거가 되겠죠. 상세하게 생활 양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구도, 분위기, 가족의 가치, 성역할 지침. 이거는 뭐 남자는 이래야 한다. 가족마다 문화가 다르니까요. 가족에서 각각의 역할, 그리고 초기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격려. 격려를 중요하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적인 개입입니다. 격려는 타인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과정인데, 나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좋아한다는 그런 태도가 드러나게 될 수 있고요. 어떤 치료적인 개입이나 기술이라기보다는 내담자, 환자를 격려하는 그런 치료자의 기본적인 태도나 마음 자세라고 보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타인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심적 요소.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게 어떤 비난이나 또 평가, 조언 이런 걸 하기보다는 격려를 해주는 게 더 그 관계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죠. 사람을 낙담시키는 5가지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데 이 격려가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낙담시키는 5가지 행위 뭐가 있나? 높은 기대나 비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한다. 그 사람의 실수에 초점을 맞춘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 비관적 해석, 넌 안 될 거야. 과도한 책임감을 지니고 통제적으로 행동한다. 자, 이거 여러분 혹시 해당하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이런 거 해당하지 않지만 나의 중요한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행위를 했었다. 이렇게 떠오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엄마가 떠오르네요. 네. 높은 기대. 되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통제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많이 제가 어린 시절일 때, 중학생 때 이럴 때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격려라는 것은 결과보다는 노력이나 향상,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요. 약점이나 실수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강점, 잠재 능력에 초점을 두는데, 내담자에게 강점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자, 강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점을 아직 못 찾았다면 본인이 너무 기대가 높거나 아니면 내담자를 아직 잘 살펴보지 못한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기인데요. 이거 되게 재미있는 기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 보도록 권장하는 그런 개입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교재에 예시가 있어요. 143쪽에 보시면 예컨대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남편에게 위축되어 저항하지 못하는 여성은 마치 남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니거나 남편이 계속 모욕할 경우 관계를 청산할 용기를 가진 것처럼 행동해 보도록 할 수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마치 as if, 마치 땡땡인 것처럼 행동을 딱 하면서 그때 많은 것들이 경험되고 느껴지고 내가 할 수도 있구나. 이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렵다고 생각했구나. 이런 것들이 유발된다. 그 다음 기법은 수렁 피하기입니다. 수렁 피하기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과 난처한 상황을 피하도록 돕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복해서 하는 자기 파괴적인 왜 이러죠? 행동이 있습니다. 것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건데 144쪽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스트레스를 느끼면 혼자 백화점에 가서 돈을 낭비하며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내담자의 경우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권하는 대신 하지 마세요 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해도 내담자가 별로 바뀌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친구들을 불러내어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지 계획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기법입니다. 5번째, 자신을 포착하기 기법인데요. 이것은 반복적으로 하는 부적응적인 행동을 스스로 자각하도록 해서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돕는 방법이에요. 교재 보시면 예컨대 자주 냉정을 잃고 부적절하게 화를 내는 사람은 분노를 폭발시키기 전에 몸 전체가 긴장한다는 것을 자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또 몸 전체가 긴장되면 스스로 멈추고 잠깐 호흡을 한다거나 잠깐 바람을 쐬고 온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6번째는 단추 누르기 기법입니다. 단추 누르기는 내담자에게 자신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는 그런 기법인데 대조적인 2가지 경험의 생생한 이미지를 떠올린 다음에 어떤 감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걸 버튼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감정에 의해서 휩싸여가지고 좀 부적절한 행동을 확 저지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감정과 어떤 감정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미리 좀 알려주고 좀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법이고, 예시는 교재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스프의 침뱉기라는 또 기법이 있습니다. 이름이 재밌는데 반복적인 자기 파멸적 행동의 동기를 확인하고 그것을 매력적이지 못한 것으로 만든다. 자, 교재에 예시가 있나 볼게요. 교재에 예시는 없긴 한데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안 하면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행동 자체는 본인이 너무 하기 싫고 힘든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내담자한테는 당신이 착한 사람이 되고 싶군요. 당신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좀 직면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죄책감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어요 하는 그 내담자가 뺑뺑뺑뺑 돌고 있는 패턴에 상담자가 침을 딱 뱉듯이 그거 착한 사람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즉시성은 현재 이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각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예시는 교재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즉시성이라는 거는 상담 중에 그 당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예컨대 치료자가 내담자의 자녀 양육 방식과 다른 방식을 제시한다면 내담자는 선생님은 저를 싫어하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상담자가 그거를 즉시적으로 그 말을 활용을 해서 그걸 이제 즉시성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활용을 해가지고 누구씨는 사람들이 누구씨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마다 사람들이 누구씨를 싫어한다고 여겨왔군요. 이렇게 작업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면 기법인데 뭔가 내담자가 자신의 잘못된 목표와 신념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에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주관적 견해에 직면시키기, 잘못된 신념과 태도의 직면, 사적 목표, 파괴적 행동의 직면인데 구체적인 걸 교재를 좀 읽어보세요. 근데 직면은 누구나 직면을 받을 때 별로 이렇게
유쾌하진 않거든요. 내가 피하고 있는 어떤 모순점을 탁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좀 위협적일 수 있어서 격려와 직면을 잘 섞어서 하셔야 상담 관계를 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면만 계속하면은 아무리 그게 맞는 말이어도 듣는 게 힘들거든요. 그다음에 과제 부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상담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했는데 다음 상담까지 어떤 과제를 내드릴 테니 그거를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 실제 상담에서 통찰한 것들을 현실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하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아들러 치료에 실제로 넘어갈 텐데 그래서 단기 치료가 일반적이고 물론 문제가 심각하면 길어질 수는 있겠죠. 치료 과정은 다른 치료 이론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초기에는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그다음에 내담자의 생활 양식이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을 하고요. 객관적 정보, 주관적 인식, 가족 경험, 초기 기억 등을 탐색한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중기 단계가 되면은 자기 이해와 통찰을 할 수 있도록 해석을 제시하고 무의식적인 동기와 목표, 생활 양식에 대한 해석과 논의 과정을 갖고요. 그리고 무의식을 자각하면서 변화를 유도합니다. 네, 마지막 단계는 다른 이론과 비슷하게 훈습 과정이 들어가게 되고 앞의 단계들에서 얻은 많은 통찰들과 변화들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행하도록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치료 이론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고 이 이론에 대한 평가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요. 공허는 선구자적인 사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 아들러 이후의 심리치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뭐냐면 개인만 치료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지역사회, 교육, 자녀 양육 등 다양한 분야로 이 심리치료 이론이 확장됐다는 거.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나 공동체 의식을 중요한 요소로 강조했다는 공헌이 있고요. 그리고 막 어렵고 난해한 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이론이라는 거. 그리고 치료의 여러 가지 이점, 비교적 간단하고 단기적이고 교육과 예방을 중시한다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와 비판점도 있는데 이것도 앞에 우리 그 분석적인 치료, 정신분석 치료와 마찬가지로 어떤 과학적인 실증적인 근거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정신분석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들러 이론을 피상적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하고요. 또 뒤에 배우실 인지행동 치료자들한테는 너무 역동적이고 내적인 동기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이론이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또 공동체에 대한 것이 여기 공헌점에 있기도 하지만 비판점에도 있기도 합니다. 너무 이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 같다. 이런 비판점이, 한계점이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들러의 심리치료 이론은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학습 활동이랑 실습도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업 때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